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5장. 오, 대포를 만드는 강희제. 진근남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그게 무엇냐? 위소보는 조각난 양피지에 얽힌 내력을 이야기했다. 진근남은 위소보의 말을 들을수록 얼굴 표정이 진지해졌다. 태후, 황제, 오배, 서장대라마, 여승인 독비신이 군한, 신룡교 교주 등 유명한 인물들이 온갖 계략을 다해 이 양피지 조각을 얻으려 하고 양피지에 청나라 오랑캐의 용맥과 숨겨놓은 보물에 관한 비밀이 얽혀 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세히 캐어 물었고 위소보는 그동안 보고 들은 바를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신룡교 교주가 초식을 가르쳐준 일과 군안을 사부로 모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진근남은 한참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42장경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두 사람이 천지회의 형제들을 이끌고 오랑캐의 용맥을 파헤쳐 보물을 꺼낸 후에 군사를 모집하여 봉기하면 불세출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즉시 대만으로 돌아가 왕야를 배할해야 한다.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바닷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는 분실할 우려가 있으니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좋겠다. 내가 대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너를 만나러 북경으로 가겠다. 그때 함께 대사를 도모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그럼 사부님께서는 하루빨리 북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안심해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 소보야, 너의 사부가 한평생 분주하게 움직인 이유는 바로 명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다. 시일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명나라를 점점 망각하고 있으며 오랑캐의 소황제는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명나라를 일으키는 대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던 차에 뜻밖에도 오삼계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고 내가 이런 중요한 보도를 얻었으니 이제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가슴 가득 근심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정신이 번쩍 드는지 밝은 표정을 보여서 위소보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뻤다. 너는 중독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제자는 신룡교의 홍교주가 준 해독약을 먹어서 이제는 말끔히 나았습니다. 참 잘됐다. 너는 두 어깨에 반청복명이라는 만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었으니 각별히 몸조심하거라. 그는 두 손으로 위소보의 어깨를 살짝 눌렀다. 위소보는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제자가 이 조각난 양피지를 얻은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노름을 하다가 운이 좋으면 천공이 천공을 누르고 별십이 별십을 먹는 것처럼 이 일은 정말 재수가 좋았습니다. 너는 북경으로 돌아가거든 밤중에 방문을 잠그고 이 양피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 보아라. 그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여 줄줄 외울 수 있을 때 다시 이 조각난 양피지들을 마구 뒤섞어서 여러 봉지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곳에 숨겨두어라. 소보야, 사람의 운수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가는 건 아니란다. 이런 대사를 언제나 운에 맡길 수는 없단다. 사부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노름을 할 때 계속해서 8번을 따다가도 한 번 지면 모조리 털리는 수도 있지요. 이 조각난 양피지 조각을 빼앗긴다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두 손은 물론 두 발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 8번을 이긴 후에는 노름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진근남은 속으로 위소보가 도박에 매우 심취해 있다고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이치를 알고 있으니 잘 되었다. 노름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도모하는 일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루어야 하는 큰일이다. 이 한 봉지의 물건에 천하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노름에서 이긴 후에는 은자를 집으로 가져가 침대 밑에 묻어놓고 손가락을 잘라 다시는 노름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진근남은 창가로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소보야, 이제야 반청복명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나는 내일 죽을지라도 지금은 마음이 여간 기쁘지 않구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옛날에 사부님은 언제나 원기왕성했는데 왜 이번에는 자꾸만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는 물었다. 사부님은 연평군왕의 왕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으신가 봅니다. 진근남은 몸을 돌려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사부님이 우울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부님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영웅호걸들은 누구나 사부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황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하에서 정왕의 한 사람만이 사부님을 걱정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근남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야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예의를 다해 대해주시며 나를 매우 의지하고 계신다. 그럼 정둘째 공자란 녀석이 사부님을 못살게 구는 모양이군요. 과거 국성야께서는 나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일찍이 죽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맹세했다. 정씨 집안의 일이라면 나는 몸과 정성을 다 바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다. 정둘째 공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 옳지 못한 짓을 한다고 해도 나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왕야의 세자는 똑똑하고 억조창생을 사랑하시지만 애석하게도 서출이란다. 서출이 뭡니까? 서출이란 왕비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 그럼 왕야의 작은 마누라가 낳은 아들이군요. 진근남은 그의 말이 속되다고 느꼈으나 위소보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하며 말했다. 그렇다. 과거 왕태비께서는 세자를 좋아하지 않으시어 국성야께 간하여 둘째 공자를 세자로 세우라고 하셨단다. 위소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둘째 공자는 멍청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 안 됩니다. 그 녀석은 멍청이의 허수아비이며 제기랄 후레자식입니다. 그날 그는 사부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근남은 엄숙한 표정으로 꾸짖었다. 소보야, 말 조심해라. 너의 그 같은 말은 왕야를 욕하는 게 아니냐? 아들이 후레자식이면 그 아버지는 뭐가 되지? 위소보는 아 하더니 말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두 분 공자를 비교해보면 둘째 공자는 확실히 여러모로 그의 형님보다 못하다. 다만 외모가 멀쑥하고 입으로 듣기 좋은 말을 잘하여 할머니의 환심을 얻었을 뿐이다. 위소보는 무릎을 탁 쳤다. 맞습니다.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아첨을 잘하고 멀쑥하게 생긴 녀석만 보면 그런 놈을 보배처럼 여기죠. 진근남은 그가 아가를 가리켜 하는 말인 줄 모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왕야께서는 세자를 바꾸는 일을 싫어하신다. 문무백관들도 왕야께 세자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두 분 공자는 형제간의 우애를 잃었고 태비와 왕야 모자지간에도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 태비께서는 울화가 치밀면 우리들을 불러 한바탕 꾸지람을 하시지. 그는 하마터면 그 늙은 갈보라는 말을 내뱉을 뻔했으나 즉시 그 말을 삼키고 말했다. 늙은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멍청해지는 모양이에요. 사부님, 정왕야의 집안일을 사부님께서 처리하실 수 없고 또 그들에게 죄를 지을 수도 없다면 아예 그들 스스로 자기 집 문 앞에 눈을 쓸도록 하시고 그들의 기와지붕 위에 서리가 내리는 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진근남은 한숨을 쉬었다.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국성야에게 바쳤다. 사람이 살아생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옛날 국성야께서는 나를 국사로 대접했으니 나는 마땅히 국사다운 보답을 해야 한다. 지금 왕야의 곁에서 인재들이 차츰 멀어지고 있는데 나까지도 그분을 내버려 두고 떠날 수가 없구나. 아, 대업을 성취하기란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힘닿는 데까지 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진근남은 쓸쓸한 얼굴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으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그는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들은 전극상을 이렇게. 그는 손을 들어 일장을 내리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한 칼에 두 토막을 내어 깨끗이 결말을 내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마 향주가 그렇게 하면 사부님이 사람 노릇을 하기 어렵고 또 뭐라더라 시주의 죄를 짓는 셈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시주하는 것이다. 마 형제의 그 말이 옳다. 만약에 어제 전공자를 죽였다면 내 무슨 면목으로 왕야를 뵐 수 있겠느냐? 훗날 죽은 후에도 저승에서 국성야를 대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사부님, 언제 저를 데리고 정씨 집안의 왕태비를 뵙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늙은 할망구를 상대하는 재간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짜 태후 늙은 갈보를 요리했으니 왕태후를 요리하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근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는 그만하거라. 그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즉시 위소보는 사부와 오륙기, 마초흥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륙기와 마초흥은 그를 대문까지 전송해 주었다. 오륙기는 말했다. 위 형제, 쌍아와 나는 이미 의남매를 맺었다오. 위소보와 마초흥은 깜짝 놀라 쌍아를 바라보았다. 쌍아는 고개를 숙이고 두 뺨을 빨갛게 물들이는데 매우 겸연쩍어 하였다. 위소보는 웃었다. 오 형님은 정말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농담이 아니오. 나의 이 의누이는 충성심이 깊고 의리가 높아 남자보다 더 뛰어나니 협의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네. 이 형은 그녀를 매우 존경하오. 나는 그대가 백승도왕 호일지와 의형제를 맺는 것을 보고 쌍아와 의남매를 맺었다오. 그녀는 응하지 않으려 했고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일개 늙은 거지에 불과한데 뭐가 분에 넘칠 게 있느냐고 했소. 내가 반드시 의남매를 맺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응하더구먼. 마초응은 말했다. 조금 전 두 분께서 저쪽 방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니 의남매 맺을 일을 상의하셨군요. 그렇소. 쌍아 누이는 나보고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소. 하하하. 의남매를 맺는 것은 광명정대한 일인데 무엇이 부끄럽겠소? 위소보는 잠시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어서 오륙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쌍아를 바라보곤 했다. 오륙기는 말했다. 위 형제, 이후부터 그대는 나의 의누이 동생에 대해서 달리 봐야 한다오. 만약 그녀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쌍아는 재빨리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상공께서는 저에게 무척 잘 대해주시는걸요.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에게 이런 오라버니가 있어 뒤를 보아주니 옥황상제나 염라대왕도 죄를 짓지 못하겠군. 세 사람은 껄껄 웃으며 작별했다. 위소보는 자기가 머무르는 곳으로 가서 쌍아에게 의남매를 맺게 된 경과를 물었더니 쌍아가 매우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분 오나으리. 뭐가 오나으리야? 설마하니 의남매를 맺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말이오? 그분은 반드시 저와 의남매를 맺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나찰국의 단총을 꺼내며 말했다. 그는 몸에 지닌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한 자루의 단총을 저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상공께서 이걸 가지고 몸을 보호하세요. 그것은 그대의 오라버니가 그대에게 준 것이요. 어찌 나에게 다시 준단 말이오? 그는 오륙기가 이를 이상하게 처리한다고 느끼고 혀를 차며 다시 생각했다. 그의 이름이 륙기이니 즉 6가지 기이한 점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다른 5가지 기이한 점은 무엇일까? 일행은 천천히 북경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군하는 위소보에게 한 가지 건법을 가르치고 매일 연습하라고 했다. 그러나 위소보는 경박하고 게을러서 정성 들여 배우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군한이 그에게 가르쳐준 무공을 펼쳐 보이라고 했는데 그가 펼치는 자세에서 진짜 무공은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너와 나는 사제지간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나 너는 너무 게으르고 자질이 뒤떨어져 무공을 배울 인재가 못 된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천하에서 우리 철건문에만 신행백변이라는 무공이 있다. 이것은 나의 은사목상 도인께서 창안하신 것으로 경신법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너에게 한 가지 재간도 없다면 위험에 부딪혔을 때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도망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니라.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사부님께서 도망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군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신행백변은 이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경신법으로 과거 무림에서 위세를 떨친 바 있다. 나는 그 방법 이외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재간으로 전수해 줄 것이 없다. 사부께서 저같이 못난 제자를 거두어 들이신 것은 재수 없는 일이겠군요. 하지만 도박에서 지고 이기는 때가 있듯이 사부님께서도 이번에 운수가 불길하여 저와 같은 제자를 거두어 들였다고 생각하십시오. 훗날 사부님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여러 명의 훌륭한 제자들을 거두어 들이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공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무공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니 억지로 되지는 않을 게다. 아첨 잘하고 경박한 점만 고친다면 너도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위소보는 크게 감동하여 그 양피지 조각들을 꺼내서 군안에게 줄까 생각했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이 양피지들은 이미 남자 사부님께 드렸으니 다시 여자 사부님께 드릴 수야 없지. 다행히 두 분 사부님은 모두 다 오랑캐를 내쫓고 한나라의 강산을 되찾으려고 하니 누구에게 주건 마찬가지이다. 군하는 신행백변에서 내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간의 신법과 보법을 위소보에게 가르쳐 주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여느 건법과 장법에 대해서 위소보는 맛보는 정도로만 배우면 즉시 그만두곤 했으며 열심히 연마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 도망치는 방법만은 크게 흥미를 느끼고 길을 가는 동안 쉬지 않고 익히는 것이 아닌가. 여가만 있으면 연습했다. 어떤 때는 경신법이 탁월한 서천천에게 뒤에서 쫓아오도록 하고 그 자신은 동서로 마구 도망쳤다. 서천천은 그의 기묘한 신법에 크게 탐복했다. 처음 몇 번은 따라갈 수 있었으나 군안이 그에게 새로운 요결을 전수해주니 경기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서천천도 위소보를 쫓아갈 수 없었다. 군안은 그가 신행백변이라는 경신법과 연분이 있는 것을 보고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너는 뺑소니 치는 재간을 타고난 모양이구나. 제자가 신행백변을 연마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발바닥에 기름을 바르는 신행만류는 연성했으니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물었다. 사부님, 사조이신 목상 도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당금 천하에서 사부님의 무공이 제일 가겠죠? 아니다. 천하 제일을 감히 누가 함부로 사칭할 수 있겠느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천하 제일의 고수는 따로 있다. 누구입니까? 제자가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군하는 갑자기 눈가를 붉히며 아무 말이 없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 선배님은 누구십니까? 제자가 이후에 만날 인연이 있어 뵙게 되면 그에게 공손하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군하는 손을 내저으며 위소보에게 나가라고 했다. 위소보는 무척 이상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 나오며 생각했다. 사부님의 안색이 정말 이상하구나. 설마 하니 천하 제일의 고수라는 사람이 그녀의 옛 정부란 말인가? 군한이 이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멀리 해외로 떠나간 원승지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원승지를 그리워하다가 위소보의 말을 듣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이튿날 위소보가 군한의 방으로 가서 문안을 엿주려고 하니 그녀는 이미 떠나고 다만 한 장의 쪽지만 남아있었다. 위소보는 그것을 가져가서 서천천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종이 쪽지에는 노력하라는 네 글자 호자위지가 쓰여 있을 뿐이었다. 위소보는 허전함을 느꼈다. 어제 나는 사부님에게 누가 천하에서 무공이 제일 가느냐고 물었다. 혹시 그 한마디에 사부님은 화가 나신 게 아닐까?
며칠 후 일행은 북경에 도착했으며 건영공주와 위소보는 함께 황제를 배알했다. 강인은 누이 동생과 위소보를 대하자 무척 기뻐했다. 건영공주는 대뜸 강희를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입을 열었다. 오응웅 그 녀석이 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 녀석이 감히 내 누이 동생의 비위를 건드렸단 말이냐? 나중에 내가 그의 볼기짝을 때려주마. 그가 너를 어떻게 업신여기더냐? 소개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저를 못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황제 오라버니가 저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겠어요. 그녀는 훌쩍거리는 한편 연신 발을 굴렀다. 강희는 웃었다. 좋다. 우선 너의 처소로 돌아가 쉬도록 해라. 내가 소개자에게 물어보겠다. 건영공주는 이미 위소보와 상의해 놓았다. 강희 황제를 배우면 오응웅이 어떻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아뢰기로 했던 것이다. 공주가 물러나자 위소보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강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무 말 없이 다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소개자, 너는 정말 대담하구나. 위소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말했다. 소신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는 공주와 한통속이 되어 감히 나를 속이려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소신이 어찌 황상을 속이겠습니까? 오응웅이 공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데 그대는 친히 보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공주의 말만 듣고 나에게 아뢰는가? 위소보는 생각했다. 야단났구나. 소황제는 이 가운데의 빈틈을 알아채셨구나.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황상께서는 만리 밖을 훤히 내다보십니다. 오응웅이 공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소신은 친히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주의 거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친히 귀로 들은 바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했어. 오응웅이라는 사람은 나도 2번이나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똑똑하고 재간이 있다. 그는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아름다운 희첩이 없겠느냐? 어찌 참지 못하여 대담하고 당돌하게 공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겠느냐? 공주의 성깔을 내가 모를 줄 알고 틀림없이 그녀가 오응웅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을 벌이다가 그의 제기랄 불알을 잘랐겠지. 거기까지 말하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껄껄 웃었다. 위소보 역시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 일을 공주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깹니다. 소신 역시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공주님의 분부에 따라 소신은 아뢰는 수밖에 없었지요. 오응웅이라는 녀석은 억울한 일을 당한 셈이다. 그대가 성지를 내려 그들 2남녀가 북경에서 혼례를 올리도록 주선하라.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운남으로 되돌려보내라. 황상, 혼례를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오삼계 그 늙은 녀석은 반란을 도모하고 있으니 공주를 운남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 위소보는 오삼계가 서장, 몽고, 나찰국, 신룡교와 결탁하고 있는 사정을 일일이 이야기했다. 강희는 엄숙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간적이 놀랍게도 많은 외부 사람과 결탁했구나. 위소보는 이 일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강희는 잠시 후에 다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위소보는 몽고 왕자의 사자를 잡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자기가 어떻게 오삼계의 작은 아들로 가장해서 진상을 알아냈으며 오응웅이 어떻게 한천마를 빼앗아가려고 공주의 거처에 불을 지르고 공주의 침실을 수색하다가 고환을 잘리는 변을 당했는지 자기는 어떻게 부하들을 왕부의 시종으로 변장시켜 기녀원에서 한천마를 찔러 죽이는 연극을 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강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참 잘했다. 무척 신났겠구나. 그는 다시 말했다. 오삼계라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부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오삼계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와 빈소에 예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를 한번 만나보려 했으나 몇 명의 고명 대신들이 그가 군사를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오면 어떤 병고가 날지 모르니 북경성 밖에 따로 빈소를 차리고 예를 올리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가 북경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서성거리며 말했다. 오베라는 녀석은 정말 멍청하단 말이야. 성질을 내려 그들 부자로 하여금 북경성으로 들어와 예를 올리도록 하고 대구는 성 밖에 머물도록 했다면 오삼계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가 감히 북경성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다면 그 자신이 충성을 다하지 못한 셈이 되지. 북경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지. 우리들은 너희 대군을 겁내고 있으며 내가 북경으로 들어와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우니 들어오지 말아라. 그야말로 우리는 약점을 보인 셈이지. 조정에서 자기를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가 어찌 반란을 도모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가 역적 모의를 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게야. 위소보는 강희의 분석을 듣고 마음속으로 탐복했다. 그 당시 그가 황상을 배웁게 되었다면 황상의 감화를 받아 그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이가 어려 국가대사를 모르고 있었다. 그를 만나보았어도 특별한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니 그는 나를 업신여겨 오히려 더 빨리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는 오삼계의 모습과 행동거지를 상세히 물어보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서재에 하얀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위소보는 강희가 그 하얀 호랑이 가죽에 대해서 묻는 것을 듣고 의아하여 말했다. 황상께서는 그처럼 사소한 일까지 알고 계십니까? 강희는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삼계의 병마와 사람을 쓰는 일 그리고 10대 총병의 성격과 재간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삼계 휘하의 장수 가운데 누가 돈을 탐내고 누가 색을 밝히고 누가 용감하고 누가 멍청한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위소보는 탐복해서 말했다. 황상께서는 운남에 가보시지 않고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그는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다. 아, 그렇군요. 황상께서는 첩자를 보내셨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겠느냐?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서야 될 말이냐? 소계자, 그대의 이번 공로는 무척 크다. 오삼계가 서장, 몽고, 나찰국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실을 내가 밀파한 첩자들은 알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조그만 일을 알아냈을 뿐 큰 일은 알아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것은 모두 황상께서 복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천마를 궁 안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친히 신문하겠다. 위소보는 10명의 어전 시위를 대동하고 한천마를 서재로 데려왔다. 강희는 한천마를 보자 몽고말로 물었다. 한천마는 몽고말을 듣자 놀라는 한편 친밀감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감히 속이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희는 2시즌을 두고 신문했다. 몽고와 오삼계가 결탁한 상세한 사정, 몽고의 병력과 부서, 전량과 물산, 산천지세 및 풍토인정, 몽고 각기의 왕공들 가운데 누가 똑똑하고 누가 평범하며 서로 간의 원한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위소보가 옆에서 보니 한천마는 매우 탐복했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매우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끝내 그는 무릎을 꿇고 연신 큰 절을 올리는 것이 황상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같았다. 강희는 어전 시위에게 한천마를 데리고 나가 감금시키라고 명했다. 소태감이 한 그릇에 인삼탕을 가져왔다. 강희는 받아 마시고 나서 소태감에게 말했다. 위 부총관에게도 한 그릇 올리도록 해라. 위소보는 큰 절을 한 후에 인삼탕을 마셨다. 이때 서재 밖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명의 소태감이 들어와 보고했다. 황상 폐하 남해인과 탕양망이 황상을 아련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태감이 나가자 우람한 체구의 두 외국인이 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강희에게 큰 절을 올렸다. 위소보는 의아스러워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외국 도깨비들이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 정말 이상한 노릇이다. 두 사람의 외국인은 큰 절을 하더니 품속에서 한 권씩의 두루마리 책을 꺼내 강희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은 남회인이라고 불렸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황상, 오늘 우리들은 다시 대포가 발사되는 이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소보는 그가 북경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를 내며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희한한 노릇이다. 도깨비들도 방귀를 낄 줄 아는구나. 강희는 위소보를 향해 빙긋 웃어 보이더니 고개를 숙여 탁자 위에 두루마리 책을 내려다보았다. 남회인은 강희의 옆에 서서 손으로 두루마리 책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강희는 알아듣지 못하는 대목에 이르면 즉시 질문을 던졌다. 남회인이 이와 같이 반시진을 설명하고 나서 다른 하얀 수염의 늙은 외국인 탕양망이 천문과 역법에 대해서 반시진 동안 이야기했다. 이윽고 두 사람이 큰 절을 하고 물러갔다. 강희는 웃었다. 외국인이 우리 중국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처음에 소신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생각해 보니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천자를 백신이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찰국에서 불측한 마음을 품고 이를 꾀하니 하늘에서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서양 도깨비를 내려보내 황상을 위하여 총과 포 같은 화기를 만들어 나찰국을 소탕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대의 생각은 정말 기발한 데가 있어. 하지만 서양 도깨비들이 중국말을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탓이야. 그 늙은이는 명나라 청계 연간에 중국으로 왔으며 이리만 태생이지. 그 젊은 사람은 비리시 사람으로 순치 연간에 온 사람이지. 그들은 모두 예수교의 선교사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지. 선교를 하려면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그랬군요. 소신은 줄곧 나찰국의 화기가 무섭다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 사람들이 대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나찰국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 역시 사람이야. 그들이 총과 포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과거 우리가 명나라와 요동 땅에서 싸움을 벌일 때 명나라 군사에게 대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었지. 태조 황제께서는 포화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결국 명나라의 천하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는가? 이로 미루어 보아 총과 포는 사람이 이용하기 나름이야. 사용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총과 포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쓸모없는 것이지. 명나라에도 대포가 있었다고요? 그 대포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가서 오삼계 그 늙은 녀석을 쏘아서 단 한 방에 죽여버리고 다시 한 방을 더 쏴서 가루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강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명나라의 대포는 몇 대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오문 마카오의 홍모인들에게 산 것이지. 그 도깨비들의 총과 포를 사서 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만약 그 도깨비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그들이 팔지 않으면 야단이 아닌가. 우리들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옳습니다. 황상께서는 그 예수교 선교사들이 가짜를 만들어 속일까봐 직접 그 이치를 아시려고 하는군요. 이제부터는 그 도깨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황상을 속일 수는 없겠군요. 나의 생각을 잘 알아맞혔다. 총과 포를 만드는 이치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무쇠를 재련하는 것만 해도 수월한 노릇이 아니지. 위소보는 용감하게 말했다. 황상, 제가 황상을 대신해서 북경성 안팎의 대장장이들을 모조리 불러 모으겠습니다. 모두 풀무지를 하여 몇백만 근이나 되는 무쇠를 달구어 놓도록 하지요. 강희는 웃었다. 그대가 운남에 있을 때 나는 10여만 근의 질 좋은 무쇠를 이미 달구어 놓았다.
탕양망과 남해인은 지금 한창 대포를 만들고 있다. 언제 함께 구경을 가자.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것 참 좋습니다. 그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했다. 항상 외국의 도깨비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우리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대포를 만드는 곳에 화약과 철기가 있으니 위험합니다. 황상께서는 가지 마십시오. 소신이 감독하겠습니다. 그건 걱정할 것 없다. 이 일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 내가 친히 보지 않으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남해인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다. 탕양망은 내가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어 여간 고마워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결코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황상께서 도깨비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니 그것 참 희한하군요. 강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3년 전 탕양망은 흠청감이 일식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면서 흠청감의 한나라 출신 관리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흠청감인 한관 양광선은 그를 모함했지. 그는 상소문을 올려 탕양망이 만든 대청 시얼력은 200년밖에 헤아려 보지 못한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대청나라로 말하면 하늘이 보호하사 거룩하신 천자의 대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수만 년을 두고 이 강산에 군림할 것이다. 그런데 탕양망은 겨우 200년밖에 헤아려 보지 못했으니 그것은 우리 대청나라가 200년 동안만 천하를 통치할 수 있다고 저주한 것이라고 탕양망을 모함했었다. 위소보는 혀를 내밀며 말했다. 정말 무섭군요. 외국의 늙은 도깨비는 천문지리를 헤아려 볼 줄만 알았지 벼슬아치들의 중상모략은 헤아리지 못했군요. 강인은 말했다. 그렇다. 그때는 오배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멍청하게도 탕양망이 우리 조정을 저주했으니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 내막을 헤아려 보았지. 위소보는 말했다. 3년 전이라면 황상께서는 10여 세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깊은 속임수를 알아보셨으니 그야말로 거룩하신 천자이시며 총명하시고 지혜스러워 고금을 통틀어 보기 드문 성군이신가 합니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6장 6. 녹정산의 비밀.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첨은 그만해라. 사실 그 이치는 매우 쉽다. 나는 오배에게 물었지. 그 대청시얼력을 언제 만든 것이냐고. 그는 모른다고 하더군. 그는 물러가서 알아보더니 다시 돌아와서 순치 10년에 만든 것인데 그 당시 황제께서는 성지를 내려 칭찬을 하시고 그에게 통영교사라는 자귀를 내렸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내가 6, 7세 때 이미 서재에서 대청시얼력을 보았소. 이 역서는 만든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어째서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었소? 이제 그와 다투어 이길 수 없으니까 해묵은 이를 들추어내자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오. 오배는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지라 그를 죽이지 않고 뇌옥 속에 가두어 두었다. 나는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최근 남해인이 들먹이는 바람에 생각이 나서 성지를 내려 그를 석방한 것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소신이 그에게 가서 한 권의 대청만년력을 만들어내라고 하겠습니다. 강인은 껄껄 웃더니 정색하고 말했다. 나는 명나라의 역사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임금은 반드시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임금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지. 자고로 사람들은 황제를 만세라고 불렀는데 만세는커녕 100세의 수명을 누린 황제도 없었지. 뭐가 만수무강이야? 모두 거짓말이지. 그래서 부왕께서는 여러 번 나에게 영원히 세금을 올리지 말라는 유시를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한 가지만 잘 지킨다면
대청의 강산은 무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튼튼할 게야. 서양인의 대포나 오삼계의 명마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위소 보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잘 모르므로 연신 대답만 했다. 그는 오삼계에게서 훔쳐온 한 권의 정남기 42장경을 꺼내 두 손으로 받치며 말했다. 황상, 이 경서는 오삼계 그 늙은 녀석이 가로챘더군요. 소신이 그의 서재에서 찾아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드리는 바입니다. 강인은 크게 기뻐했다. 매우 좋아, 매우 좋아. 태우께서는 언제나 이 일을 걱정하셨다. 내가 그 어르신께 바치고 그 어르신께서 다시 태묘로 가지고 가 불살라버린다면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든 간에 다시는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태우는 게 가장 좋지. 이것이야말로 시체를 없애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경서 속에서 찾아낸 양피지의 비밀은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문에 빗장을 걸고 그 한 봉지의 양피지 조각들을 꺼낸 후 쌍아를 불렀다. 한 가지 수고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대신 이걸 해줘야겠소. 그는 그녀에게 수천 조각이나 되는 것들을 원래대로 맞추어 보라고 했다. 쌍아는 탁자 위에 엎드려 가위질한 흔적을 따라 천천히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나갔다. 그러나 수천 조각이나 되는 양피지 조각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 원래의 모습대로 맞추는 것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처음에는 탁자 옆에 앉아서 동쪽에 한 조각 붙여보고 서쪽에서 한 조각 떼어내는 등 맞추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한참을 애써 보았지만 서로 맞닿는 두 조각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맥이 빠져 잠을 자러 갔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바깥방에 여전히 촛불이 켜져 있었다. 쌍아는 한 조각의 양피지를 손에 들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위소보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서는 왁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쌍아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 일어나더니 웃으며 말했다. 잘 주무셨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 일은 참을성을 요하는 일이요. 내가 빨리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대는 어째서 한잠도 자지 않았소? 빨리 가서 주무시오. 쌍아는 말했다. 우선 치우고요. 위소보는 탁자 위에 커다란 백지 위에 이미 수놓는 침으로 10여 조각을 꿰어 맞춰 놓은 것을 보고 기뻐서 말했다. 그대는 이미 몇 조각을 찾았구려. 쌍아는 말했다. 처음엔 아주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빨리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조각들과 그 커다란 하얀 배를 함께 상자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 조각들은 매우 중요하니 절대 남에게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저는 하루 종일 이곳에서 방걸음도 떠나지 않겠어요. 다만 잠잘 때 사고가 날까봐 두렵군요. 걱정하지 마시오. 효기형 군사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집 밖에서 그대를 보호하도록 하겠소. 쌍아는 웃었다. 그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위소보는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보고 어젯밤 그녀가 무척 고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말했다. 빨리 가서 자요. 내가 그대를 안아서 침대 위에 눕혀드리지. 쌍아는 부끄러워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연신 손을 내저었다. 싫어요, 싫어요. 뭐가 싫다는 것이요? 그대가 나를 돕기 위해 밤새워 고생했는데 내가 그대를 안아 침대에 눕힌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소? 위소보는 손을 뻗쳐 그녀를 안으려고 했다. 쌍아는 킥하고 웃으며 그의 팔 아래로 빠져나갔다. 위소보는 몇 번이나 쌍아를 안으려고 했으나 매번 허공을 껴안고 말았다. 그는 자기의 경신법이 그녀보다 훨씬 못한 것을 알고 의기소침해서 한숨을 내쉬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다. 쌍아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했다. 상공께서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는 것을 시중 든 후에 가서 자겠어요.
위소보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하지 않았다. 쌍아는 그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자 불안해져서 나직이 말했다. 상공, 그대는 화가 나셨나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신법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러는 것이요. 사부님은 나에게 많은 요령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한심스럽소. 그대와 같은 작은 아가씨도 잡지 못하니 무슨 쓸모가 있겠소? 쌍아는 미소 지었다. 상공께서 저를 껴안으려고 하니까 제가 죽어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소보는 갑자기 몸을 솟구치며 말했다. 반드시 그대를 잡겠다. 두 손을 활짝 벌리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쌍아는 깔깔 웃으면서 몸을 옆으로 돌려 피했다. 위소보는 일부러 왼쪽으로 덮쳐들었다. 그녀가 오른쪽으로 도망을 치자 냅다 손을 뻗쳐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쌍아 누나! 하고 놀라 부르짖었다. 그러나 옷자락이 찢어질까봐 감히 힘주어 뿌리치지는 못했다. 위소보는 두 팔로 그녀를 껴안았다. 쌍아는 간지러워하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위소보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무릎 뒤를 받치고 그녀를 안아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쌍아는 얼굴이 빨개져서 불렀다. 상공, 그대는. 위소보는 웃었다. 내가 어떻다는 것이오? 그는 이불을 당겨 그녀의 몸을 덮어주고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빨리 눈을 감고 자요.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서서 문을 닫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계집애는 내가 화를 낼까봐 일부러 나에게 잡혀준 것이다. 그는 대청으로 가서 친위병에게 명령을 내려 일대 효기형 군사들로 하여금 자기 방을 지키도록 했다. 며칠 동안 그는 운남에서 가지고 온 금은과 예물을 나누어 궁중의 비빈들과 왕공 대신 시위, 태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만약 오삼계가 선물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늙은 녀석에게 빚을 진 셈이다. 차라리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오삼계에 수십만 양이나 되는 금은을 흠차 대신 효기형 도통 위소보가 주는 예물로 만들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무척 많았다. 그러므로 자연 위소보를 칭찬하는 말이 자자하게 퍼졌다. 궁중이나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이 젊은 도통이 똑똑하고 마음이 넓다고 칭찬했다. 이 며칠 동안 쌍아는 매일같이 그 조각난 양피지들을 맞추었다. 꼭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을 찾아 수바늘로 꽂아놓곤 했다. 위소보는 매일 밤 들여다보곤 했는데 짜맞추는 지도가 점점 커지자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산천의 지세와 구불구불한 글자를 볼 수 있었다. 쌍아는 말했다. 이 글자들은 모두 외국 글자들이라 저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위소보는 그것이 만주 글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역시 한자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글자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 18일째 되는 날 밤 위소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쌍아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그녀의 아래턱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무슨 일로 기분이 좋아졌지? 쌍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상공, 어디 한번 맞춰보세요. 어젯밤 잠을 청하면서 위소보는 이 양피지 조각들을 맞추기가 점점 쉬워진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맞추는 일은 한쪽을 맞추면 나머지가 한 조각 적어지는 만큼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려워서 한 시진 동안에 한 조각도 맞추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신속해졌다. 그는 쌍아가 이미 모든 지도를 짜맞추었기 때문에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짐작해 볼까? 그대는 반드시 몇 개의 호주 종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려는 것이겠지? 쌍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바닥에서 보배를 주었나? 아니에요. 그대의 오륙기 오라비가 광동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와 그대에게 선물을 했나? 아니에요. 길이 그토록 먼데 벌써 왔겠어요? 그럼 장씨 집안의 셋째 작은 마님께서 편지라도 보내온 것인가? 쌍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장씨 집의 셋째 작은 마님께서는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종종 생각이 나요.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아, 이제 알았소. 오늘이 그대의 생일이군. 아니에요. 저의 생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야? 9월 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잊어버렸어요. 거짓말. 자기 생일을 어떻게 잊는단 말이오. 맞았소, 맞았소. 그대가 소림사에 있을 때 그 노화상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하러 그대를 찾아간 적이 있었지. 쌍아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공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군요. 저에게 무슨 소림사에 늙은 화상 친구가 있겠어요? 그대에게나 있겠죠. 위소보는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생각해보는 척하고 말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 정말 짐작하기 어렵군. 그렇다면 그대가 양피지 조각을 다 짜맞춘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어젯밤에 보니 300조각이나 남아있더구먼. 아무리 빠르다 해도 대여세는 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쌍아는 두 눈에 기쁜 빛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만약에 오늘 모두 짜맞추었다면요?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짓말, 나는 믿을 수가 없는걸. 상공, 이것 보세요. 이게 뭐죠? 위소보는 그녀를 따라 탁자 곁으로 갔다. 탁자 위에 커다란 흰 배 위에 수천 개나 되는 수놓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수천 조각이나 되는 양피지들이 짜맞추어져 한 폭의 완전 무결한 지도를 이루고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소리치며 쌍아를 덥석 안고는 외쳤다. 대성공이다. 대성공. 뽀뽀나 한번 하자.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쌍아는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돌렸다. 위소보의 입술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순간 쌍아는 전신이 시큰하고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놀라 부르짖었다. 싫어요, 싫어요. 위소보는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고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칭찬의 말을 던졌다. 쌍아, 만약 그대가 이 일을 해주지 않고 나 혼자서 이 일을 했다면 3년하고도 6개월을 두고 짜맞추어도 불가능했을 거야. 쌍아는 말했다. 그대는 큰일을 많이 처리해야 될 몸인데 어느 겨를에 이런 미련한 일을 하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이것이 미련한 일인가? 이것은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일이야. 쌍아는 위소보의 말에 무척 흐뭇해했다. 위소보는 지도를 보며 말했다. 이것은 높은 산이고 이것은 큰 강물이군. 그는 손가락으로 커다란 강물이 굽이 도는 곳에 4가지의 빛깔이 나는 둥근 원이 8개 모여있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한 폭의 지도는 모두 검은 먹물로 그린 것이지만 이 8개의 조그만 원은 붉고 희고 노랗고 파랗고 어떤 것은 노란 원의 붉은 가장자리를 하고 있군. 아, 그렇지. 이것은 만주인들의 팔기야. 이 8개의 조그만 원이 표시된 곳에는 반드시 이상한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산이 무슨 산이고 이 냇물이 무슨 냇물인지 모르겠군. 쌍아는 한 움큼의 엷은 면지를 꺼냈다. 모두 30여 장이나 되었다. 그런데 장마다 구불구불한 만주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위소보에게 내주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게 뭐지? 누가 쓴 것이지? 제가 쓴 거예요. 위소보는 놀라고 기뻐서 말했다. 그대는 만주 글자를 알고 있었군. 그런데 며칠 전에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었군. 그는 두 팔을 벌려 안으려고 했다. 쌍아는 급히 물러서며 웃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만주 글자를 몰라요. 이것은 엷은 종이를 위에 놓고 한 획 한 획 베껴 쓴 거예요.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정말 잘 되었군. 정말 잘 되었어. 나는 만주 사야보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중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림 속에 쓰여진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군. 좋아. 쌍아. 보배 같은 쌍아, 그대는 정말 섬세하군. 이 지도가 중대한 것을 알고
만주 글자를 수십 장에 나누어 쓰다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묻는다면 이 기밀은 누설되지 않겠지. 쌍아는 미소 지었다. 정말 훌륭하시고 총명하신 상공이네요. 그대는 한 번 보고 저의 뜻을 알아차리셨네요. 위소보는 웃었다. 대성공을 했으니 입이나 한번 맞추자고. 쌍아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날려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위소보는 대청으로 와서 친위병을 시켜 효기영의 만주 필첩식을 불렀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건네주며 그에게 이 몇 개의 만주 글자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 필첩식은 말했다. 도통대인께 말씀드립니다. 이 애기고나파, 정기리강, 호마이와 집산이라는 곳은 모두 만주 땅의 큰 강과 높은 산입니다. 제기랄, 무슨 놈의 발음이 그토록 괴상하지? 어디에 있는 지역이요? 도통대인, 그곳은 관외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땅이랍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기뻐했다. 과연 만주인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곳이로구나. 그들은 금은보화를 관외로 가져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놓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대는 그 지역의 이름을 모두 한자로 써주시오. 필첩식은 그 말에 따라 써주었다. 위소보는 다시 한 장의 편지를 꺼내더니 물었다. 이것은 무슨 강과 무슨 산이오? 필첩식은 말했다. 도통대인, 이것은 서리 목적하, 아모기산, 아모기아입니다. 재미.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야릇하군. 필첩식은 황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만주 말로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요. 좋소. 그대는 한자로 옮겨서 적어주시오. 나중에 그대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겠소. 필첩식은 말했다. 예. 비직이 하늘만큼 담이 크다 해도 도통대인에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감히 짓거리겠습니까? 하늘만큼 큰 담을 지녔다고? 아닙니다. 비직의 담은 쥐새끼처럼 작습니다. 위소보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게 누구 없느냐? 50냥의 은자를 담이 쥐새끼처럼 작은 이 친구에게 내리도록 해라. 이것 보오. 그대가 만약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즉시 50냥의 은자를 도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는 모두 150냥의 은자를 변상하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아시오. 필첩식은 크게 기뻐했다. 그의 한 달 향은은 12냥의 은자에 불과한데 도통대인이 대뜸 50냥의 은자를 내리니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비직은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전이 50냥인데 이자가 100냥이라니 맙소사. 정말 대단한 이자로구나. 나의 머리를 자를지언정 그 이자는 못 물어내겠다. 며칠 동안 위소보는 수십 군데의 지명을 알아냈다. 4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8개의 조그만 원은 흑룡강 이북에 있었으며 바로 아모기아와 흑룡강이 합류하는 곳이었다. 보물의 소재지인 그곳은 호마이와 집산의 정북쪽이자 아모기산의 서북쪽인 곳에 위치해 있었다. 8개의 조그만 원 사이에 쓰여진 2개의 황색 만주 글자를 한문으로 옮기고 보니 바로 녹정산이라는 세 글자였다. 위소보는 지도와 지명을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쌍아에게도 기억하도록 했다. 그는 이 조각들을 남에게 빼앗기면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각들을 화로에 넣어 불태웠다. 불길이 거세게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사부님께서는 몇 봉지로 나누어서 다른 곳에 숨기라고 했다. 그래도 남에게 도적질 당할 위험이 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니 설사 나의 염통을 긁어낸다 하더라도 그 지도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소중한 염통을 누가 긁어내면 안 되지. 고개를 돌려보니 불빛에 비친 쌍아의 얼굴이 발그레하여 무척 간드러지고 예뻐 보여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의 쌍아는 정말 아름답기 이를 데 없구나. 쌍아는 그의 눈길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낀 듯 고개를 숙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쌍아,
그대와 나는 지도도 짜맞추었고 지명도 알아냈으며 제길할 놈의 희한한 지명도 모조리 외웠으니 그야말로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니겠소? 쌍아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째서 아니란 말이오? 쌍아는 웃으면서 문을 열고 달려나가며 말했다. 저는 몰라요. 위소보는 쫓아가며 말했다. 그대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지. 이때 갑자기 한 명의 친위병이 총총히 달려오더니 말했다. 도통대인께 알립니다. 황상께서 빨리 듭시라는 정갈이십니다. 위소보는 쌍아에게 살짝 눈을 흘겨주고 입궐했다. 대궐문 입구에는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강희의 어가가 궁중에서 나오고 있었다. 위소보는 의장의 뒤로 돌아가서 길 옆에 꿇어앉아 절을 했다. 강희는 그를 보자 웃으며 말했다. 소계자, 나와 함께 외국인들이 포를 작동하는 것을 보러 가자.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대포를 정말 빨리 만들었군요. 일행은 좌안문 내에 있는 용담포창에 이르렀다. 남회인과 탕양망은 길가에 꿇어 엎드려서 어가를 맞았다. 강희는 말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대포는 어디 있소? 남회인은 말했다. 황상께 아래입니다. 대포는 바로 성 밖에 있습니다. 삼가 어가를 옮기시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좋소. 강희는 수레에서 걸어 나왔다. 전후에서 시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는 좌안문을 나섰다. 그곳에는 산문의 대포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강희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대포는 번쩍번쩍 검푸른 빛이 감돌고 포신은 굵고 컸으며 포룡과 승축 등은 지극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강희는 흐뭇하여 입을 열었다. 매우 좋소. 시험 삼아 몇 번 쏘아보시오. 남회인은 친히 대포의 포신 안에 화약을 넣고 쇠조각으로 꾹꾹 누른 후 한 알의 포탄을 집어넣고 몸을 돌렸다. 황상께 아래입니다. 이 포탄은 1, 2반까지 날아갑니다. 관역은 이미 저쪽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질하는 곳에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10개의 둔덕이 저 멀리 나란히 서 있었다. 강희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쏘시오. 남회인은 말했다. 황상께서는 십장 밖으로 옮겨주십시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강희는 빙그레 웃고 물러났다. 위소보는 자진해서 용감하게 나서며 말했다. 첫 번째 대포를 소신이 쏘도록 해주십시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대포 옆으로 가서 남회인에게 말했다. 외국에서 오신 노형, 그대가 겨냥하시오. 내가 불을 당기겠소. 남회인은 이미 포구의 높낮이를 겨냥해 놓았었는데 다시 한번 맞추어 보았다. 위소보는 횃불을 받아서 포에 있는 화약선에 불을 당긴 후 급히 뒤로 물러나 횃불을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았다. 화광이 번쩍하더니 쾅 하는 커다란 음향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다. 멀리 흙으로 만들어 놓은 둔덕이 하나 터져나갔으며 불기둥이 치솟았다. 그 둔덕에 대량의 유황을 묻어놓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포탄이 떨어지자 즉시 타오르게 되어 위세가 놀라웠다. 군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강희를 향해 크게 부르짖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산문의 대포는 연달아 포탄을 쏘았는데 모두 10번을 쏜 결과 7개의 둔덕을 적중시킬 수 있었다. 다만 3개의 둔덕은 겨냥이 약간 잘못돼 적중되지 않았다. 강희는 매우 기뻐서 남회인과 탕양망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즉시 남회인을 흥청감의 감정으로 벼슬을 올려주었다. 탕양망은 원래의 벼슬이 태상사경, 통정사였고 자기가 통영교사였는데 오배에 의해서 파면당했으나 강희는 성질을 내려 그의 벼슬을 회복시켜주고 통미교사의 자귀를 내렸다. 강희의 이름이 현엽이어서 현자를 기피하였던 것이었다. 산문의 대포는 이름을 신무대포라고 지었다. 궁으로 돌아온 강희는 위소보를 서재로 불러놓고 싱글벙글 웃었다. 소계자,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몇백 문의 신무대포를 만들어 한 일자로 늘어 세우고 오삼계의 그 늙은 역적을 겨냥하여 쾅 하고 쏜다면 그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디 그대가 말해보아라. 위소보는 웃었다. 황상은 귀신이 감탄할 만큼 신기묘산이 뛰어나시니 신무대포가 아니라도 오삼계라는 그 늙은 녀석을 대뜸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무대포가 있다면 더욱더 용의 날개가 돋친 격이라고 하겠지요. 그는 호랑이의 날개가 돋친 격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황제를 호랑이에 비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용이라는 말로 고친 것이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무식함이 드러났군. 용은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날개가 왜 필요하겠느냐? 위소보는 웃었다. 예. 대포가 없다 해도 황상께서는 오삼계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인은 웃었다. 그대는 언제나 잘 둘러댄단 말이야. 그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군. 오삼계가 몽고, 서장, 나찰국과 결탁하고 신룡교와 손을 잡고 있다며 그 대형무도한 늙은 갈보 가짜 태우는 바로 신룡교에서 궁안을 어지럽히기 위해 파견한 사람이란 말이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반역도를 잡아서 청갈래 망갈래로 찢어 죽이지 않고는 모후께서 피살되신 한과 태후께서 감금된 욕됨을 서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이를 갈며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제는 나보고 늙은 갈보를 잡으라는 것이구나. 그 늙은 갈보는 키가 작고 뚱뚱한 수두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그녀를 잡기란 수월한 노릇이 아니다. 그는 약간 망설이며 감히 자청할 수 없었다. 소계자, 이 일은 기밀에 속하니 그대를 보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 늙은 갈보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정부 한 무더기의 살로 빚어진 공 같은 놈은 요술을 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갈보가 황량한 산속에 숨어버렸다면 그녀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 하지만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있다. 사람들을 이끌고 먼저 신룡교라는 사교를 토벌하여 없앤 후 그 사교의 한 패거리를 잡아와 일일이 고문을 한다면 10중 8구 늙은 갈보의 행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위소보가 난처한 빛을 띠는 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나 또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는 능력이 있고 행운이 따르는 복장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처리하기 매우 어려운 일도 그대의 손에 넘어가면 단숨에 성공을 하거든. 나는 시일을 두지 않겠다. 먼저 그대를 관외로 보내 몇 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관외로 나가서 봉천에서 인마를 움직여 기회를 보아 신룡도를 쳐부수기 바란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제가 나에게 아첨을 하니 응낙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는 말했다. 소신의 복은 모두 황상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황상께서 저에게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니 저의 복이 따라서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황상의 홍복 덕택으로 늙은 갈보를 잡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은 그가 이 일을 맡으려 하자 무척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원한을 갚는 것은 큰일이나 국가사직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늙은 갈보를 잡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역시 신룡도를 쳐부수는 일이다. 소계자, 관외는 우리 대청나라가 크게 기세를 떨친 발상지이다. 신룡교가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나찰국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관외를 차지하면 대청나라는 근본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신룡도를 쳐부수는 것은 나찰국 사람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위소보는 웃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그는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부르짖었다. 아라오, 고로호. 그는 오른손을 쳐들고서는 끊임없이 소리쳤다. 갑자기 무슨 짓이냐? 나찰국 놈들이 손가락이 잘렸으니 아파서 비명을 지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를 1등 자작으로 올려주었는데 다시 그대에게 파도로라는 칭호를 내리도록 하지. 봉천에 주둔시키고 있는 병마를 움직여 신룡도의 반란을 토벌하도록 해라. 위소보는 털썩 엎드리며 말했다. 소신은 벼슬이 높아질수록 복이 그만큼 더 많아진답니다. 강인은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을 너무 크게 벌여서 오삼계나 상가의 일당이 미리 알면 안 돼. 그들은 불안해서 일찌감치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귀신도 모르게 갑자기 신룡교를 토벌해야 돼. 이렇게 하자. 나는 내일 그대를 장백산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러 보낸다고 하겠다. 장백산은 우리 애신강나 집안의 원조상이 강생한 성지이니 내가 그대를 파견하여 제사를 올리게 한다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황상의 신기묘산의 신룡교주는 수여충제가 될 것입니다. 수여충제가 뭐야? 신룡교 교주의 수명이 작은 벌레와 같으니 얼마 살지 못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는 강의 앞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신룡교 홍 교주의 무공이 탁월하고 교회 고수들이 구름처럼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칼이나 휘두를 줄 알고 활이나 쏠 줄 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신룡도를 공격하다가는 위소보 자신의 생명이 수여충제할 가능성이 컸다. 그는 궁에서 나와 무척 답답해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신룡도엔 결코 가지 않겠다. 소현자가 나에게 잘 대해주기는 하지만 그를 위해 헛되이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다. 나의 이 벼슬길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다. 차라리 관외로 가서 기회를 노려 흑룡강 북쪽에 있는 녹정산으로 가서 보물을 판에 크게 한 미천 잡자. 그 후 때를 잡아 운남으로 가서 아가를 마누라로 맞아들이고 숨어 살면서 매일같이 도박을 하고 연극을 본다면 그 얼마나 멋지고 즐거운 일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니 마음속에 번뇌가 말끔히 가셨다. 싸움에 임해서 도망친다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소현자의 무거운 부탁을 저버리는 일이 될지언정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 보물을 파낸 후 만주인의 용맥을 끊어놓지만 않으면 소현자에게는 미안할 것이 없다.